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는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라면서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당적을 변경하고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을 지지해서 보훈 인사를 받은 게 아닌지 여부를 두고 청문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세와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 외교 안보 현안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로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 이틀째입니다. 네. 자, 강선우 의원 청문회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가방위 청문회는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보면 시작되기도 전에 산회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고요. 어제 오늘 청문회 지금까지 보신 거 총평 우리 신현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선은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의 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가 워낙에 청문회 슈퍼 위크이기 때문에 하루에 4-5개씩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도덕성 검증 플러스 정책 검증에 대한 그런 방식으로의 여야의 공방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 후보자가 얼마나 적절한 그런 부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평가를 하실 텐데요. 여전히 우리 정쟁, 망신주기, 고함, 그리고 피켓 시위, 여러 방식으로의 그런 여야의 갈등 요소들이 불거지면서, 사실 어제 과방위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후보자랑 관련 없는 이슈로 피켓팅하고 정해되고 그러면서 오전 시간이 날아갔잖아요. 그런 방식으로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과연 야당이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대변인, 이틀간의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상대로 맹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증인도 채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료 제출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다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리고 자료 제출도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조금 아까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거는 여야를 좀 떠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 인사청문회가 정말 효율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람의 도덕성과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질문은 먼저 강전의 대변인께 드려볼게요. 역시 가장 주목받는 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른바 갑질 의혹입니다. 자, 집 쓰레기 보좌진에게 버리겠다, 이 의혹에 대해서 전날 밤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에 가져왔는데 놓고 내린 건 제 잘못이다. 그다음에 그 변기 수리 관련해서는 지역 보좌진에게 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해서 조언을 구했다. 자, 이게 논리의 구조를 보니까,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네. 논리의 구조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거는 탄핵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있었다. 근데 갑질은 아니었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또 거짓 해명 논란이
또 있다고 보세요? 전혀 해명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의원이 전날 먹던 치킨을 아침으로 뭐 보좌진들한테 먹다가 그걸 놔두고 가서 보좌진이 치우게 했다라든지, 그리고 또 쓰레기를 버리게 한 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SBS에서 어저께 또 텔레그램 전영미씨 대화. 네, 단독 보도로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 이게 또 드러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자료 제출 같은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 진정 들어온 거 없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동의를 안 하다가 이게 7월 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협의가 된 건. 그러다 이제 어저께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와서 보니까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뒤늦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말하자면 청문회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이렇게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갑질 논란을 넘어서서 처음에는 남편의 스톡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남편이 변호사인데 건물을 직접 지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후보 스스로의 갑질 논란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명은 전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신다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현영 의원님, 지금 강전의 대변인님이 진짜 대단한 게 제가 질문 3개를 쪼개놓은 걸 3가지 다 대답했어요. 지금 아까 뭐 쓰레기, 뭐 변기 요거하고 그다음에 SBS가 보도한 뭐 보좌진과 강 후보자 텔레그램하고 그다음에 저기 임금체불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일단 제가 쪼개서 질문 드릴게요. SBS에서 이제 그 나왔습니다. 그 텔레그램 대화가, 그 대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려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의 진짜 쓴 걸로 확인이 되면 국회 나와서 위증한 게 됩니까? 그거는 변호사분께서 더 정확히 알 더 텐데. 그래요? 예. 여튼 뭐 그런 소지도 좀 있어 보이고, 예. 그래서 이게 해명을 하는 게 자꾸 이제 약간 꼬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청문회 하기 전부터 많은 의혹과 기사가 쏟아지고 사실 너무 조명받는 그런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에 네. 강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소명이 될까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제는 본인의 입장에선 최선을 다하는 소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BS 단독도 그렇고 여러 추가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일부의 과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46명을 마치 해고한 것처럼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면직 횟수였고 27명의 해직이 있었다. 28명. 예. 본인은 27명. 7명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기 28명이 때문에 아니고.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처음에는 너무 과장된 부분들이 일부는 바로 잡히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충분했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적절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국민들의 평가의 시간이라고 보고요.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인사청문회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론이 어떻게 흐름을 갖고 가느냐, 그리고 지금 SBS에서도 일부는 뭐 여러 정황들을 확보했다라고 예고편 같은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도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좀 이거 뭐지 싶은 게 국회의원 사무소 임금체불, 보통 보좌진으로 등록이 되면 국회에서 바로 임금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원을 거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강전의 대변인 네. 이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네. 지금 조은희 의원이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던 고용노동부가에서 자료를 뒤늦게 받았는데 네. 이걸 보니까 강선우 의원 쪽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진정이 접수된 거잖아요. 네. 고용노동부에. 그렇죠. 이게 근데 2020년 11월 그리고 2022년 1월 이렇게 두 번 근로기준법 36조와 관련한 내용이다라고 써 있는데 네. 근로기준법 36조는 뭐냐면요. 근로자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주던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는 14일 안에 임금이라든지 보상금 그리고 모든 금품을 다 지급해야 된다. 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0년 거는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22년 사건 같은 경우는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서 종결됐다라는 거를 보면은 이게 아마도 그 의원실이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무소? 강선우 후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강선우 후보로 특정을 해서 들어온 진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무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22년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다면 뭐 가사 사용인인가? 이런 의문점도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사 사용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근데 진정들이 국회의원 있었던 사무소라고 거기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국회의원 사무소라는 게 별도로 법인격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거느린다기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보좌진이 9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9명인데 그 지역 사무소에 한두 명 가 있을 수도 있고 주로 이제 국회의원회관에 많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중에는 이제 수행하는 아마 그 차를 모는 분도 아마 저기 뭐 급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저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직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퇴직금 부분도 이거를 국회의원 개인이 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아직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등록은 해놨는데 자기가 전혀 다른 용도로 쓴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옛날에 무슨 뭐 자녀나 무슨 뭐 조카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론 조카도 저기 비서관의 어떤 자질을 갖췄으면 그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논란들이 제가 소식적에 뭐 몇 년 차 기자 때 그런 거 막 의원회관에 취재하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한 25년 전. 그럴 근데 때. 지금 그런 건 21대, 없어요? 22대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친인척 채용이나 25년 전이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19대 때인가요, 18대 때인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기 네, 때문에 네, 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채용이나 아니면은 지인 채용이 그 사실은 가능성은 예, 거의 없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9명에 대한 그러면 월급과 세비 이분들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근데 이 사무소라는 게 네. 지역 사무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은 저도 비례였기 때문에 의원회관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추가 여러 인원들이나 아니면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 아니면 우리가 헤어질 때 아마 네. 그런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고용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 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한 케이스는 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한 케이스는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사실 제기했다가 취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우선은 사실을 기반해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장관 같은 대변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우리 야당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청문회라는 것은 어제 하루로서 끝났지만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보시는 국민의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다. 임명이 되는지 혹은 뭐 낙마하는지 결정이 날 때까지 청문회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의혹들이 나왔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도 법상으로 너무 이상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본인이 한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문회 끝났다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 여론 지켜보겠다는 거에도 본인이 정말 장관 되고 싶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2399님이 옛날에는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요. 요즘 청문회 보면 꼭 닮은 꼴 같습니다. 소리 지르다가 끝나고 소득은 없고 점점점. 2919님은 어제 오늘 무더위 벗어나서 시원해서 좋은데 청문회 보면 마음이 다시 무거워져요. 언제쯤 시원한 청문회 볼 수 있을까요? 물음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청문회 1일차, 이틀차
지나고 이틀째를 맞기 직전인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입장은 어떤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는 청문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위 슈퍼위크라고 하는 인사청문회 기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5급 사무관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치열, 청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자기 삶을 정말 치열하게 관리해온 청렴한 공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 분담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 발목 잡게 하지 마라, 청문회답게 해라 이런 어떻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반면에 다른 목소리들 많아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국민 적극적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고민이 있지 않을까. 대통령실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를 봐도 고민이 묻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여러 의견들이 수면 위로는 있지 않지만 고민은 계속 될 것이고 사실 난제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불패라는 말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사과가 전달됐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인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다치는 건지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돌파하는 것이 정답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솔직한 심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는 제가 21대에서 여가위 간사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가부라는 부처가 실제로는 폐지론에 있으면서 상당히 무기력해졌고 위축된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관체계로 지금 1년 반 넘게 지탱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김현숙 장관 잼버리 이후 사퇴됐고 그리고 김행 장관 낙마했고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장관이 부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가부가 또 이런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여가부가 가장 예산도 없고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항상 젠더 이슈는 민감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력이 있는 좋은 장관이 와서 여가부를 재건하고 성평등 가족부로서의 그런 리셋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또 이런 소용돌이에 같이 휘말린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럼 대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대통령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여가부가 이렇게 항상 이 정쟁에서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작은 부처인데 이런 면에서의 딜레마와 어떻게 보면 고민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 추이를 보면서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아마 판단할 겁니다. 자, 강재현 대변인 네. 어떤 분이 이거 간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야권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거 너무 간단하다 이 판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강선우 후보자를 정말 임명을 강행하면 네. 앞으로 국회 보좌관은 쓰레기나 변기 심부름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네. 그런 잣대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아울러서 많은 직장인들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선우 후보자가 뭐 변기를 고치겠다 이런 의혹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께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을 상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보좌진들이 집을 들락날락했었던 거,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집에 사저에 뭐 계속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 모 씨가 그 밑에 직원 통해서 계속 넣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탁을 했다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명 이유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전문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으로도 저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음성 들은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은 뭐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데 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좀 옹호한 듯한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과의 가까운 모습들 이런 거를 어필하기도 했었고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돌고 있었거든요. 이번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부 자리를 깔아줬다. 지난 그 단식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은 폄훼하는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외신과의 인터뷰라든지 특히 뭐 유발하리 교수와의 그 대담 이런 것들이 성사되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신뢰를 주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인사라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 스스로 결단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중에 뭐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 이제 청렴 공무원들 신임 공무원 앞에서 청렴 강조한 건데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을 짚어서 이런 그 SNS 글을 올렸어요. 이보다 더 위선적인 장면이 있을까? 자신의 재판은 중단 또는 면소시키고 수사기관은 들고 검찰 해체 밀어붙이고 사법까지 길들이려는 잔인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이미 도덕선과 준법의식의 기준선을 무너뜨렸다. 이쯤 되면 도덕 파산이다. 신영 의원님.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요. 현 정부는 지금 처음 이제 한 달 넘게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지금 수사 대상이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강전의 대변인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예. 저희 국민의힘이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어서 책임감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과연 저희가 정말로 발목 잡기만 하는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분명히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필요조차 없어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통령은 오히려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이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권오을 후보자 오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죠. 보수정당 삼선의원 출신에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고 그쪽에 안동 쪽에 어떻게 보면 안동의 그 뭐 선후배라 그럴까요? 그런 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까지 좀 데리고 갔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보훈 인사다. 보훈 장관이 보훈 인사다. 이게 약간 운율이 조금 맞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이제 허위 근무, 겹치기 근무.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뭐 1년, 2년 이렇게 있으면서 한 7천만 원을 받았는데 강의 한 번도 안 했고 연구 실적도 없다. 그럼 이거는 그 국민의힘 주장은 그 삼선 의원의 어떤 경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 7천만 원이란 돈을 사실 지출할 때는 그만큼의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불한 거겠죠. 대학에서의 지불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단순히 교육
지적과 강의만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행정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의 도움과 자문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경력을 인정받아서 네. 여러 가지 자문이나 고문료나 다양한 방식으로의 수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아직 젊고 직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저기서 그런 경험들이 없었고 이게 문제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능력이 출중하시고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은 건지 감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무조건 수익이 높고 여러 부분에서의 요청이 왔다고 해서 이게 과연 문제가 될 것이냐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재인 대변인. 네. 저 시간 관계상 안규백 후보자로 넘어갈게요. 아니 뭐 한마디 하실래요? 예, 아니, 권오을 권오을 후보자. 후보자 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겹치기를 여기저기에서 계속 뭐 급여를 받았다. 그리고 배우자의 삼계탕집에서도 일하면서 뭐 결국에는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다 위반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기존에 보훈과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그동안에 보훈처였을 때도 그리고 장관 이제 격상이 됐을 때도 가족들이 대상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보훈부의 수장을 계속 맡아왔는데 지금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렇다면 본인이 보훈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징적인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문민국방장관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 일단 전작권 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가져오도록 하겠다 했더니 대통령실은 아니다.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또 입장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신현영 의원님. 우선 오늘 그 대변실에서의 예, 그 예.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히 할 것이다. 그게 기조다. 그런 그렇죠. 얘기겠죠. 요즘에 그 미국 트럼프와의 그 협상 관련해서도 전작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위성락 실장도 그 부분으로 협상 카드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이 워낙에 예민한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뭐 대통령실이랑 교감을 나누고 어디까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의 소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뭐든지 그 이제 임명이 되고 나면 그런 소통이 국무회의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강정희 대변인님은 전작권 환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개념이기도 네네. 했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오늘도 또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채널에서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전작권을 어떠한 패처럼 쓰겠다라는 형태의 최근에 보도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조금 난감해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오늘 방위병 출신이다 뭐 이런 거 우리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국방위원회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전문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실험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계속해서 인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4개월인데 본래 방위병 복무 기간이 8개월 더 긴 22개월 복무한 경위가 뭐냐? 병적 기록 내라 하니까 어떤 뭐 그런 약간의 해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뭐라 그랬나? 방위병으로 국가안보에 충실했던 그분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도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동수원에서 북수원과 또 부곡에서 반월 터널까지 쭉 더디게 지나고 있고 군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로도 막힙니다.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 온양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에게 야당은 자 성남FC에 네이버가 40억 후원한 점을 이제 따지면서 이번 내각에 네이버 출신이 3명이나 된다.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 뭐 이게 성남에 있잖아요. 네이버가 또 뭐 그런 것들을 좀 따져 물은 걸로 보는데 신현영 의원님 관련성이 있다 없다. 근데 본인 부사장 시절에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책임 소재를 거기에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성남 FC가 축구계에서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성남 FC에 후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얼마나 트집 잡을 게 없으면 문제 제기할 게 없으면 그 네이버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할까에 대한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강기현 사기업 대변인. 이번에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인선을 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현직들도 많은데 사기업 출신이 말하자면 같은 회사 계열사 출신이 3명이나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2명 그리고 대통령실에 AI 수석으로 또 하정우 씨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3명이나 고위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지금 대통령이 되고 재판이 다 중지되긴 했습니다만 그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도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네이버가 그때 그 사옥을 새로 지으면서 이게 성남FC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어떠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사기업 출신으로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또 두산 출신이에요. 두산도 똑같아요. 두산도 그 정자동에다가 그 회사 만들면서 용도 변경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기도 똑같이 성남FC를 통해서 후원금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뭐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저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구심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것도 역시 야당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질문 몇 개 좀 드릴게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위협이다. 자, 물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뭐 화해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둔 장관이긴 한데 북한이 두 국가론 통해서 우리를 명백한 주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무위원이 우린 주적 아니다. 적절하다고 보세요? 신현영 의원님.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그런 북한에 대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번에 통일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명칭도 이제 바꿀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은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뭐 주적이다, 뭐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굳이 북한에 대한 그런 관계 개선을 처음부터 차단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 안전,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네이밍도 한반도 부로 변경하는 부분까지도 의견이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도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전단지 살포 막히고 그다음에 확성기 이제 끊겼고 그래서 파주나 여러 가지 접경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살만해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는 남북 관계를 다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그 대외 뭐 외교 안보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의 북한과의 관계 설정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경험이 있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이런 부분들을 능수능란하게 야당과 소통하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의 인식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어떤 굴종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연락사무소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폭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입에 담지 못할 욕 같은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여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20년 전에도 통일부 장관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햇볕 정책도 저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때 대북 현금 지원 유화 정책이 북한에게 어떤 어떤 돈이 됐다. 원천이 됐다는 비난도 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논란은 있습니다만, 있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가? 즉 김정은은 이국가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아예 그냥 별개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한 얘기 중에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여야가 협의해갖고 통과를 시켰던 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재단에 대해서 그 민주당 측에서 이사를 뭐 추천을 안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근데 북한 인권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적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과연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아까도 안규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는 뭐 인정이 될 것 같지만 지금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실험적으로 쓸만한 시기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햇볕 정책 같은 것을 할 시기가 맞는 것인가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강경 정책이 있으면 젊은 청춘이 수장돼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 지금 결국에는 피해자가 앞에서 깐족깐족 됐으니까 가해자가 때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우선은 그 진행을 좀 중립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정동영 장관이 다시 한다고 해서 예전에 햇번 정책을 다시 뭐 리피트하겠다라거나 현금성 살포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닌데 그것을 바탕으로 전제로 지금 얘기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재명 제가 정부고 진행을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이런 아니에요. 정동영 먼저 장관에 두 개 대해서 물어보고 두 개 물어본 거예요. 말씀하세요. 진행 방식에 대한 게 아니라 정동영 장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강전에 패널과 함께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말씀해 주시죠. 아니라고 하시면은 뉴트럴하게 해주시는 걸로 네네.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동영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뭔가 주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위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현명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이 항상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으로 이제는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까 뭐 문민 정부에 대해서 안규백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도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사실 문민 장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이라고 할 만큼 육사 내에서의 충항고 그런 패거리로 비상회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지금의 그런 적절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지금 실험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의 비판을 하는 거는 과도한 우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아까 전작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요걸 여쭤봤었죠. 여튼 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하고 자 내일
가장 뜨거운 공방이 될 걸로 예상되는 청문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본인이 해당 연구 논문 작성을 주도해서 석사 과정 학생과 공동 작성했다 해명했고 뭐 관련된 학교에서 뭐 문제 없다 이런 것도 좀 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신현영 의원님 또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고 교수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논문 표절 이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우선은 김건희 논문 그 검증한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식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래도 간단치는 않다라고 저희는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논문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리스크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부처 장관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사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가 되게 많고 사실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참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도 연결이 되는 건데 예. 자녀의 그런 유학 문제 이런 것들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청문회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표절 문제 네. 거기다가 아예 표절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 가로채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그 초중등 교육법 그 위반 사항 그거는 자녀 이제 유학. 중학교가 끝나기 전에 보낸 건데 둘 다 이제 기숙학교에 좀 비싼 기숙학교에 보냈어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교육부 수장이고 어떤 기회균등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수장으로서 이게 맞냐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강제로. 본인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민국의 정규 교과 과정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 유학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이 본인 자녀는 외국으로 보냈습니다만 그러면 말하자면 네. 우리 애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시스템을 내가 뜯어고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 유학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표절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본인이 뭐 주도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자들의 학위 논문, 이 학위 논문이 두 건이 그 전후로 역시 이 후보자 단독 명의로 나간 표절 논란이 있는 또 논문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주도해서 작성을 했으면 그러면 그 제자들의 논문은 학위가 결국 박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 쓴 거를 제자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제자가 거잖아요. 피해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역시 이진숙 후보자도 그냥 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라는 형태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뭐 논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과거에 본인이 가천대에서의 석사 논문 이거 내가 표절한 거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 그냥 이거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또 총리도 이번에 뭐 칭화대 석사 논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두 분들은 어쨌든 교육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연구 윤리라든지 이런 걸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더 강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국민검증단뿐만이 아니라 전교조에서도 사퇴 촉구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시기는 지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이진숙 후보자 얘기 한 이 정도 하고요. 재구속 이후에 두 차례 내란 특검 소환 통보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소환 통보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강제 구인 시도는 망신 주려는 행태다. 조사가 목적이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뭐 굳이 조사하려면 와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자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이 이 시간 제한이 있어서 거의 연말이면은 이제 임기 만료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의 계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강제 구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력으로. 험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무력으로 강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구속은 된 건 다행인데 그
그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무죄로 모든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대해서 구속이 되어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 그리고 소명해야 될 부분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법치주의 국가 내에서는 본인이 또 검찰총장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했다면 그 법정에서의 그리고 여러 그 수사 앞에서는 공정하게 국민의 한 명으로서 똑같이 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비난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안 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불똥이 국민의힘으로 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왜 아직까지도 이기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신현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 그 불똥이 국민의힘으로 튈 수 있고 아직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난을 계속 맞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전직 대통령인데 조금 더 의연한 자세랄까 어차피 지금 뭐 모든 걸 내려놓을 그런 수순일 텐데 왜 그런다고 보시며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이 상황 대충 예상했습니다. 그래요?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막 출석할 때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비해서 좀 성실한 모습을 그렇죠. 보였다. 2차 소환 때 그때 지금 특검에서도 예. 원활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원활하게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영장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자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될 어떤 동인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당연히 우리 헌법상 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제 구인, 강제 인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좀 명예가 훼손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다른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제 또 조사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스스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평양의 무인기 침투 의혹 이제 수사 중인데 국방부 군사시설 24곳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는데 거기 외환 유치죄 아닌 거 일반 이적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 영장 발부 받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 가능한 어떤 법률을 이제 적용한 걸 수는 있는데 강전의 대변인 보시기에 짧게 이게 결국은 외환유치죄까지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외환유치죄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 게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이 특검 법안을 발의할 때 주장했던 게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서 국제적인 전투라든지 이런 교전 상황을 유도하려 했던 것 아니냐.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통모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처음에 내란죄와 외환죄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죄고 외환유치죄다라고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에 적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어렵다? 부분들이 분명히 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조은성 특검은 외환유치죄 검토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근거나 이거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압수수색하면서는 일반 이적죄로도 충분히 근거가 충분하다고 네네. 생각해서 아마 명시한 거고요. 그렇다고 외환유치죄를 포기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하면서 더욱더 살펴볼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의사인 신현영 의원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의대생에 이어서 전공의 단체도 이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다만 좋습니다. 이게 정상화되고 이건 너무 좋은 일인데 자 그동안에 이제 계속
다녔던 학생이라든지 뭐 있었던 전공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상화가 우선이긴 한데 형평성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그냥 이거를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아들였을 때 이런 실력 행사가 너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환자단체가 문제 제기하고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트리플링은 막아야 된다라는 학사 유연화의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 맞고, 그렇다면 이게 특혜가 아니라 방학 때도 내가 실습하겠다, 수업 듣겠다, 아니면 밤이라도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특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들어와서 실습 돌고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어쩔 수 없이 1년 반 동안의 유급에 대한 부분은 아마 원칙적으로 적용을 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것을 앞으로 정말 국시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 진급을 할 때 있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아마 교수들의 아니면은 학장들의 그런 잣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형평성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정상화가 우선이고 그 속에서 계속 학교에 있었던 그 학생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막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그 운영의 묘는 분명히 발휘할 거다.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그 특혜를 주면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이제는 고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아진이의 책상 조명은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모릅니다. 엄마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라고 믿는 아진이. 간경화 말기.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시간. 아파하는 모습 대신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진이는 얼마 전 모의고사 전교 2등의 성적표를 엄마에게 선물했는데요. 기특한 딸의 모습에 엄마의 눈시울은 또 한 번 붉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초조한 엄마. 부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을 잘 살아나가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손을 꼭 잡고 잠이 든 세 사람. 아진이와 동생이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문제입니다. 내일 모레 서쪽을 중심으로 강하고도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남은 비는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 5에서 20mm가량, 또 강원도 최대 30mm, 부산, 경남 5에서 40, 대구, 경북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와 호남으로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강원도와 경기 남부 쪽 150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도 쪽까지 최대 200mm 보고 있고요. 영남 지역 30에서 80, 동해안과 제주 5에서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강도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지금 높은 편인데요. 동해뿐 아니라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내일 오후부터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소식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당국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틀째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후보들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재구속 후 3번째 조사 거부입니다. 특검팀은 향후 출석 여부와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 인물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10여 명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600만 원을 넘겼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0.87%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97% 오른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한미 고위급 협의 끝에 당초 지난 8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25%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협상을 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오늘은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과 전작권 환수 문제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외교 통일이 현안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8월 1일까지도 이제 뭐 20일도 남지 않았고요. 우선 협상단의 이번 2차 방미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6월 10일 임명된 여한구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심지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지금 다녀오는 등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마디로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 간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이게 이제 단순히 무역 통상적인 어떤 협상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비를 10배로 내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실은 우리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이 25%로 제시한 상호 관세 그리고 지금 뭐 품목에 제시돼 있는 품목 관세 이런 것들 우리가 낮춰야 할 텐데 그렇다면 네네. 그냥 낮춰줄 태세는 미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당근을 제시해서 무슨 뭐 방위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당근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뭐 방위비를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무역에서 네. 본인들이 많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뭐 무역에서 역조 현상을 개선해 달라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주든지 아니면은 수출을 덜 하든지 가격을 올리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한테 그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활에 민감한 분야라고 판단이 되는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네. 혹은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제 미국의 요구가 거세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그런 이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로 전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지금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5%의 상호 관세 이외에 예. 품목 관세 25%라고 해서 별도로 또 지금 그러니까요.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호관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굉장히 격이네요. 사실은 복잡한 상황인데요.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무기를 좀 사거나 네. 방위비를 올리거나 하는 일종의 안보 영역에서의 지렛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스를 산다든지 하는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미국에 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뭐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딴 데서 사올 걸 미국 비중을 늘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의 경쟁력. 예. 그래서 미군의 선박을 건조하는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협력 분야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언급도 했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 협상은 미국에 있는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하고 있고 예. 이 안보 분야는 또 다른 국방 쪽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사실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이 미국 가서 네. 종합적 판단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좀 조속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네요. 예, 이렇게 예. 제안도 하고 그랬던 건데요. 네. 어쨌든 미국이 거기에 쉽게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캐나다는 심지어 며칠 전에 그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가 아주 굴욕적으로 취소하는 네. 그런 이제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하여튼 최선의 방안을 네. 찾기 위해서 지금 뭐 백방으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난제는 난제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자동차 말씀도 하셨지만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제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미국에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고 그 미국에 와가지고 너희가 그 자동차 만들어라. 철강도 그게 세금이 겁나면은 와서 해라. 이런 걸 자꾸 유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국내 자동차 일자리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막 연이어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억울한 게요. 예. 얼마 전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에다가 예. 앞으로 2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이미 발표도 해놓은 상태인데 예. 뭐 그거는 전혀 감안을 안 해주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최근에 2년 연속으로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지금 상황. 아니 그런 거를 당연히 감안해줘야지 이게 정상인데,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네. 버틸 건 버티고 지킬 건 지키되
그러나 또 이 엄연히 국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하긴 해야 돼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이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네네. 저도 사실 워싱턴에 같이 있어서 좀 그때 같이 예. 있었는데 되게 이 부분에 이제 정통한 협상 전문가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계에서는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희생양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양보의 부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긴장을 하고 또 농업은 좀 민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 중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예. 그런 영역이 바로 금방 말씀하신 농축산물 영역이고요. 네. 소고기, 쌀,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사과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과일 등의 영역에서 검역 완화, 네. 뭐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영역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글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 그런 이제 온라인 기업들에 대해서 네네. 플랫폼 규제가 대한민국이 좀 세다. 뭐 이런 이제 이 요구가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지 네. 우리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가 반드시 좀 지켜내야 될 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설득할 부분을 설득하고 네. 해야 되는데 다만 협상이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솔직한 또 고민도 어느 정도는 정부가 국민들과 공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여한구 본부장이 그런 고민의 일단을 말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제 지킬 것 꼭 지키겠다. 그리고 네. 최선을 다하겠다. 국익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원칙적 합의 이끌어내겠다. 그러면서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국내 협의에도 집중하겠다. 이 국내 협의라는 거는 좀 국회 쪽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도 그때그때 국회 쪽에 아마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협상 최종 승인해서 국회에 또 협조 받을 부분도 있고 국회하고는 계속 그렇습니다.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국내법으로 통상절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통상 협상들에 대해서는 조약에 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어도 보고하고 네. 이제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야 없이 정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네. 이거는 국회가 이제 협력할 건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분야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해당하는 산자위 네. 그리고 외통위에 해당하는 이제 외교부 뭐 등의 교섭력을 최대한 함께 좀 통합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여야 간에 네.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우리 쪽에선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라는 거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핵심 산업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투자와 구매 협력 확대 통해서 한미 제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자. 뭐 이런 구상인데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도 딱 맞는 네. 그런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라고 했던 7곳이 모두 이제 제조업이 쉽게 말하면 아주 이렇게 러스트벨트라 그래가지고 예, 옛날로 치면 그냥 슬럼화돼서 네. 일자리가 옛날에는 그 영역의 이제 비중이 제조업 비중이 약 35%쯤 되는데 지금은 10%도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일자리가 없는 거죠. 네, 러스트벨트. 그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만약에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그 파트너가 세계 최고의 수출 통상 국가인 한국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운 구미가 당기는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인데다가 특히 선박 분야가 미중 간의 경쟁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뒤지는 분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박을 제대로 제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중요한 무기로 네. 생각하고 있고 이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 이게 이제 협상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위비 얼마나 올려주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트럼프는 뭐 10배 네.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뭐 너무 비현실적인 거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유럽에서 또 올려주기로 한 부분도 있고 근데 유럽의 예를 보면 그게 그냥 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방식이 있나 봐요. 자기네 유럽은 또 러시아 위협에 대해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네,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것들 한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뭐 몇 배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네. 지어진 곳인데요. 전 세계 최대 미군 기지고 최고의 수준의 그 시설을 갖춘 지역입니다. 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둘러보고 너무 만족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네. 우리의 어떤 그 방산 능력이라든지 예. 이런 점도 잘 알고 그래서 협력과 동시에 오히려 우리가 방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퍼주기만 하는 이런 식으로만 협상하지 않고 우리가 방안을 잘 마련하면은 저는 뭐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요 영역도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은 좀 쓰겠지만은 네. 한반도의 안보가 뭐 상당 기간 동안에 전략적으로 예. 든든해진다면 뭐 그것도 뭐 할 수도 있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방안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라서 사실은 군사 기술적인 그런 협력 이런 게 필요해서 조금 이런 것도 좀 물밑에서 많이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뭐 협상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쪽은 상무, 뭐 재무, 그다음에 안보 쪽은 또 국방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쪽이 이게 통합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상회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네네. 8월 1일 이전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한미 합의 사항을 대내에 공포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좀 희박한 시나리오입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 시나리오를 원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예,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미국의 반응을 보자면은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7월 쉽지는 달이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성의를 갖고 다음 주 한미의원연맹 저 포함해서 네. 10여 명의 의원이 미국을 7월 20일 날 갑니다. 네네. 그리고 여안구 본부장도 아마 그 주에 또 미국을 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서 좀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실제 구체적 협의를 하게 된다면 네. 8월 1일 날 뭐 이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지만은 한국과는 또 협상을 이어가면서 유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너무 늘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이 계속 그 방향으로 네.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장관 후보자 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네네. 몇 가지 다뤄볼게요. 자, 오늘 안규백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완료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대통령실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는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다.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네.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게 봐야지요. 이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네. 여러 차례 한미 간에 논의했고 협의가 되어 왔던 건인데 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통상협상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미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여 % 이상의 미군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군의 역할 조정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아시다시피 EU에 이제 스스로 방위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유럽에 있는 미군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작전권의 문제도 종합적인 미국과의 그런 세계 글로벌 전략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까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공약이긴 하지만 이걸 시점을 딱 특정해서 지금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일 것이고요. 네.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의 이제 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연합 방위 태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네. 종합적인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저희들은 한미 간에 전략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저께인가요? 미국의 합참의장이 한국을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SCM을 비롯해서 국방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일각에서 그 전작권 전환 이게 우리 그 지금 관세 통상 뭐 국방비 요 협상에 카드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다가 정부가 이건 협상 카드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좀 성질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이제 통상 이슈처럼 네. 이렇게 합의를 봐서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바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미국의 어떤 세계 방위 전략과 또 이제 맞닿아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협력 체제의 그런 이제 성격과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사실은 전문적이고 네.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단기간 협상으로 네. 그런 카드로 쓸 내용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물론 뭐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이게 접근법이 다른 거는 저희가 이해합니다. 자, 안규백 후보자는 북한 주적 맞냐? 맞다. 국방부 장관의 대답. 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다. 그냥 위협이다. 자, 근데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주적으로 두 국가론에 따라서 명백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떤 남북 화해를 이렇게 추구하는 장관이라고 해도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김영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논란이 돼 왔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이제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색을 풀어나갈 주무장관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유연하게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역대 정부에서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쓰질 않고 적이라고 썼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적이라고 꼭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느 정부나 그때 논란이 있었다. 여러 조건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결국 우리 헌법과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분단의 현실 이게 이제 반영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고민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정동영 후보자 얘기 하나만 더 언급해 볼게요. 천안함 네네. 폭침, 연평도 피격은 이명박 정부 강경 정책 때문이다. 강경 정책 그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속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많은 청춘들이 이제 수장된 사건인데 네네. 이게 마치 우리 그 조건을 우리가 조성했기 때문에 쟤네가 때렸다 그러면 북한을 합리화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좀 이 발언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근데 이제 그 발언의 맥락은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때려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이 북한하고의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네네. 결국에는 정부가 어떻게 남북 간의 관계를 좀 관리해 나가는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이 좀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본인이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충분하게 북한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 생각한다. 취지에서 이제 나온 이 말을 얘기라 하는 이거죠. 과정에서 이제 약간 요 부분이 네. 그렇게 언급이 된 것이라서요.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뭐 미사일이 뭐 발사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예. 자, 이제 통일부 명칭 뭐 평화통일부니 뭐니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요 명칭도 좀 어떻게 바꾸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명칭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이 문제는 예. 결국에는 우리 남남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뭐 바꾸든 안 바꾸든 저는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오히려 내란에 이제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이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들과 토론하고 네.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정동영 후보자도 계속 강조했던 게 네. 초당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겠다, 토론하겠다,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통일부 명칭 혹은 역할에 대한 분야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국민적 토론, 국민적인 그런 이제 협력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야당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옛날에 뭐 햇볕 정책이나 이거 한참 그럴 때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거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전 정권과 좀 차별성 있게 이게 대북 예. 접근법도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약간 뭐 낭만주의적인 접근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예, 정동영 장관 후보자도 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엄연하게 정말로 예. 모든 채널이 다 이제 막혀버린 현재 그 절망적인 절벽과 같은 현재 상황,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에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교류 협력부터 네.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 현재 있는 상황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파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소위 남북관계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자기의 태도 이런 걸 밝히시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란 특검이 마지막 질문 전에 요거 하나 살짝 여쭤보고 갈게요. 내란 특검이 그 무인기를 북한에 7차례 보낸 경위 등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일단 지금은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데서는 내란 그 외환 유치죄보다는 일반 이적죄 일단 조금 더 수월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네네네. 적용해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외환유치죄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사를 더 집중적으로 하면? 저는 이게 이제 단기간에 그렇게 진행되거나 준비된 게 아니고 예. 지금 보도를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계엄을 준비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지금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보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전모가 드러나게 될 테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외환유치죄가 성립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재명 대표, 그다음 한동훈 대표 등 우원식 의장 등 아주 구체적인 핵심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검거하고 어디 저쪽 연평도 바다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면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북한을 이렇게 활용해서 네. 혹은 아니면 북한과 어떤 모종의 그런 걸 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여전히 가능하다고 본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외통위 간사로서 앞으로 우리 외교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원칙, 방향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익과 실용이라는 키워드에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 이렇게 이념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가까운 친구일수록 한 번 더 챙기고 또 가까운 친구였지만 우리하고 또 앞으로 네. 국익에 맞지 않으면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또 협상도 하고 우리의 적이었지만 우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데면은 또 한 번 더 쳐다보고 이런 이제 실용적 태도와 국익 중심의 네. 그런 태도가 저는 정말로 필요할 때가 됐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관념에서 조금 탈피해서 네.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때다. 그래서 국익과 실용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익과 실용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울 지역 비가 내려서 더위가 한결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근데 폭염이 이제 다시 시작되면은 사실 우리가 무더위만큼 걱정되는 게 또 이제 여름철 전기 요금이에요. 당정이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놨죠. 예, 그 7, 8월 전기료의 누진 구간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누진 구간 완화. 예, 전기료는 1구간은 200kW 이하로 쓸 때 120원 나오고요. 1kW시당. 2구간은 200에서 400kW시까지인데 214원 나오고요. 네. 3구간은 400kW시부터 307원으로 이제 급증하는 누진 차이가 구조인데. 엄청 많이 나네요. 예. 근데 200kW시까지인 1구간을 300kW시까지 늘리고 네. 400까지인 2구간을 450kW시까지 늘리기로 했거든요. 이걸 실제로 좀 계산을 해 보니까 4인 가전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한 달간 한 450kW시 정도를 쓴다고 했을 때 네. 원래대로라면 한 8, 9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누진 구간을 완화하면서 1, 2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은 정전 등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이 발전기 정비 일정을 최적화해서 8.8 기가와트시의 예비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전력 수요가 95.7 기가와트시로 역대 전력 소모 2위를 기록했는데 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전력 사용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일반 가구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제 절감된다고 해도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7월 1일부터 취약 계층에 대해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취약 계층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당정은 월 1만 6천 원인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 일하다가 숨졌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전대책이 나왔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11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을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올해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행이 돼도 현장에서 이런 규칙이 잘 준수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당정은 휴식 제공이나 냉수 제공 등 5대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정부가 폭염 대책 등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기초조사가 미흡하다. 이런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면서요. 예, 정부는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후 보건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는데요. 네. 이
이 영향 평가가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 게 없나 보죠. 예, 질병관리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간 사망자 수만 단순 집계하고 있었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 예,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로 미래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네. 정책 수립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2010년 대비 2080년에 폭염 사망자 수가 30배까지 늘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무더위 쉼터가 지역별 폭염 취약도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5만 5천여 곳의 쉼터가 있는데 이 중에 경로당이 84.3%를 차지하거든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외부인이 이용을 하기가 어렵고 또 주말 공휴일에 운영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네, 배기명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부모님이 전기요금 부담된다고 에어컨을 진짜 안 틀어서 제가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아유, 효자네요. 우리 저희 세대도 조금 그런 편인데 저희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되게 근검절약이 몸에 배 있습니다. 그 좀 어려운 시대를 살기도 하셔서 그래서 여하튼 뭐 그 이런 폭염에도 또 더위를 견디시는 그런 그 고령층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번엔 반대로 폭우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엔 40도 가까운 폭염이 있었고 그러다 이번 주엔 느닷없이 폭우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큰 비가 내립니까? 예,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특히 충청에 최대 150mm, 전북에 최대 120mm 등 서쪽 지역에 많은 강수량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네. 전남에도 최대 80mm까지 내릴 예정이에요. 네. 중부 지방에도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되는데 경기 남부 50에서 100mm,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 30에서 80m 등 이 예보가 됐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시간당 30mm 이상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내일부터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권엔 어제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보면요. 경남 거제에서 71.5mm, 부산 56mm, 경북 울릉 54.5mm 등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호우나 폭우라고 하고요.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을 폭우라고 부릅니다. 80mm를 넘으면은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네네. 어제 새벽에 경북과 경남 지역에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경주, 영주, 상주, 영양 등에서는 85가구 주민 100여 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더위와 폭우 때문에 우리 김 기자 입이 약간 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열대지방 닮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는 이유 뭡니까? 지난주까지 한반도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열돔이 형성된 상태여서 엄청 더웠거든요. 예. 그런데 한반도 남쪽에서 이 이중 열돔 사이로 저기압이 북상을 했습니다. 통상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때 온대 저기압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런 온대 저기압은 태풍보다는 피해가 적지만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상으로 끌려 올라간 온대 저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덕택에 모레까지는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겠는데 이후 비가 그치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서 다시 무더워질 예정입니다. 네, 나라박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그런 이유 뭡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을 거부하고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패트리엇을 우회에 제공하는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이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등 공격용 무기를 나토에 판매한 뒤에 네. 나토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피력을 했는데요. 네. 낮에는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 휴전을 할 것처럼 행동을 하고 저녁에는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투하한다면서 네.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자, 결국은 푸틴에 대한 압박이라는 얘기인데 트럼프는 아울러 러시아의 관세 관련 경고도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요점은요. 50일 이내에 휴전을 해라. 안 그러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교역 중인 제3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관세는 약 100%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세컨더리 관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세컨더리 관세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조력국을 향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서 러시아를 향한 관세 폭탄은 별 효과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제3국에 대한 관세는 영향이 상당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돈줄 무엇보다 원유 수출 대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까지는 아직 언급 안 하고 있죠.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이 추진 중인 러시아 제재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구입하는 나라에 50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확대하면서 최근 공화당 안에서 법안 통과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0대 외국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해외여행까지 가서 돈을 펑펑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펑펑 썼습니까?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A씨인데 네네. 1,4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1,400만 원. 지난 6월 15일 새벽에 제주 서귀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렌터카 차량을 훔쳤어요. 그 안에서 신용카드도 훔쳤고 훔친 렌터카를 타고 제주 시내로 가서 네네. 김포공항행 항공권, 일본 후쿠오카 항공권 그리고 후쿠오카 시내 약 숙소를 예약했고 17일에 출국을 해서 19일까지 2박 3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카드를 뒤늦게 정지했는데 이틀간 쓴 금액이 말씀드린 것처럼 1,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네. 귀국을 한 뒤에 차량을 훔쳐서 가다가 붙잡혔는데요. 안 잡힐 줄 알았나요? 경찰 조사 결과 2020년에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학교에서 제적된 뒤 외국을 오가며 관광 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여죄는 없었는지 아마 수사당국이 밝힐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서 300번 넘게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님. 블랙 컨슈머 리스트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2년 동안 이거를 계속 지속했다는 게 또 사실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될 수 있었고 네네. 그걸 또 유지시키려고 상당히 교묘한 방법을 썼다는 그래요? 거.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이런 건 실형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도 실형이 된 것도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굉장히 본 거네요. 안 좋게 된 거죠. 네. 협박부터 시작해갖고 일종의 스토킹까지 들어가니까요. 뭐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네. 2024년 12월까지니까 2년 정도에서 305에서 한 7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데 네. 벌레를 자기가 이렇게 잡아갖고 준비를 해둡니다.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달을 시켜놓고 보통 한 4만에서 5만 원, 예. 뭐 그걸 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게 되면 이제 2인분, 3인분 넘어가니까 딱 그 액수에 맞게끔 해서 넣고. 근데 사실 이게 좀 뭐라고 하나 일정도 뭐 어떻게 보면 치사하다고 하는 게 일부를 먹죠. 그다음에 거기에다 넣죠. 네. 그리고 찍어서 그 센터에 보내는 겁니다. 먹다 보니까 국 밑에 있었다 벌레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 지금 더 충격적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그걸 또 이제 말하자면 벌레 반쪽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업주들이라든가 이런 센터 같은 데서는 플랫폼 센터에서는 최소한 말이 안 나오게
이렇게 입막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해온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것 자체가 타격이니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예. 말 하나 나오면 예. 별점 하나 떨어지면 그게 엄청난 타격. 순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걸 노렸군요. 그걸 노려니까 두려움.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범인이 돈을 노린 건가 아니면 일종의 권력적인 쾌감을 노린 건가. 자기가 그 사람들을 통제한다. 예. 왜냐하면 자기 한마디에 벌벌벌 떨거든요. 예. 그리고 먼저 전화해서 좀 봐달라고 한다든가 쿠폰도 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뭐 더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걸 즐겼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악성 리뷰만 쓴 게 아니라 협박, 스토킹 이런 걸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예. 그 이런 어떤 그 상권이 겹치는 곳의 중간에 위치하고 네. 삥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근데 삥 돌아가다가 그게 한 1년 넘게 하니까 6개월 좀 지나면은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업주는 기억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업주가 지난번 그 사람 아닙니까? 예. 당신 문제 있어. 내가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예. 거꾸로 이제 화를 낸 거죠. 뭐라고? 왜 그게 내 책임이냐고. 오히려 더 성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자기가 이미 들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사실을 올리고 막 공격하고 네. 업주한테 특정한 형태의 문자도 지속적으로 보내. 이건 스토킹 행위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뭐 어느 소비자 분쟁위원회든 언론에 제보하겠다든 뭐 어디에 올리겠다는 등 이런 거를 협박성 문자를 무려 수십 차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킹 행위로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그거를 통제하는 기관 이런 것도 잘 알아가지고 예. 막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거네요.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여기다가 안 되니까 특정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예. 사실 이 특정 커뮤니티에 올리면 무섭잖아요. 사실은 업주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관공서보다는 예.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입소문이라는 게 그럼 나 장사 못하게 되나? 이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죠. 처음에는 아니 우리 주위에서 이게 볼 수 있는 범죄 아닌가 하다가 점점 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이 제가 점점 드는데요.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진상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밥 범죄입니다. 먹고 저 국밥 먹고선 그 밑에다가 뭐 하나 슬쩍 넣어가지고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나 이거 10,000원 못 내겠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네요 지금. 우리 시쳇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리뷰 거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예, 리뷰 거지에 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뷰 거지들 중에서 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유튜브로 임수성님 무서운 분 나오셨다. 정말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들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자, 아까 이제 통제하는 거 그런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연관되는 질문인데 이 대학생이 업주를 이렇게 괴롭힐 때 단계별로 딱 그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 정도 했다가 이거면 더 심리적 타격 이거는 완전히 보내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어떤 범죄자들의 심리가 내가 이 강도를 높여갔을 때 어디까지 가나 그 쾌감이나 이런 통제를 한다는 이런 권력욕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가학성 권력력이죠. 그래요? 예. 최종의 각성 권력력. 가학성. 가학성. 예. 일종의 학대적인 거죠. 익명성 영어로 치면 약간 허레스먼트 같은 그렇죠. 거. 예. 익명성 뒤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업주들을 괴롭히고 예. 그 업주들이 자기 발 아래 있다는 것을로 자신의 권력감을 느끼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댓글 하나가 뭐가 그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 하나가 별점 하나가 업주들은 생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피해 업주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블록에 여러 업주들이 수십여 업주들이 다 피해입니다. 근데 그 피해 업주들은 자기는 조금 덜 피해 보고자 하는 어떤 서로 간의 이런 것 때문에 더 사실은 더 괴롭죠. 네.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상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리뷰를 달리는 거 보면은 요 업주는 통하겠다 안 통하겠다를 판단해서 공격 대상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소비자의 갑질을 넘어서 더한 어떤 통제 행위 뭐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 더 잔인하고 강력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들어간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말로서 뭔가 좀 여기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비대면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에 저 무서움이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게 무한 복제성 그리고 무차별성 이게 어디까지 복제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피해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가해자들한테 엄청난 폭발적인 권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참 이게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보다는 더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어떤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프로파일러님 그 블랙 컨슈머 단순한 블랙 컨슈머라기보다는 악플러 혹은 소위 사이버 레카 뭐 이런 거하고 성격이 더 가깝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리뷰 경제나 배달 경제의 핵심은 특정한 어떤 주체가 어떤 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점을 매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가 사실은 되게 그 손님한테 안 좋아라는 걸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거죠. 그게 사실 사이버 레카죠.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을 한 번씩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또 높이는 겁니다. 높이고 드러내 보이고 저 사람 무섭다.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돈도 벌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어떤 특정한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관심이 집중되고 소문에 소문이 꼬리 몰면 사실은 가짜 뉴스에 더 높은 관심도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름 뭐 세 글자 네 글자만 하면 아는 유명 음식점에서 야 거기서 파리 나왔대더라. 그것도 한 그릇에 2개나 나왔대더라. 이거를 딱 때리고 나가면 그게 실지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슈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레카랑 연결되는 건데. 그거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막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범죄 행위고 상당히 위험한 심리적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흔히 말하는 댓글 몇 개 단에서 뭐가 그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약간 끄적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교묘하게 접근하는 체계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사회의 어떤 면을 반영하는 것이랄까 이런 견지에서 제가 여쭤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뭐 배달 앱이라든지 리뷰 댓글이라든지 이런 평판에 좀 더 민감해지는 사회의 그 틈을 파고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의 평판이 실제로 음식점은 맛있게 하고 친절하면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런 형태의 어떤 악성 리뷰 아니면 리뷰 거지들을 잘 다루는 업이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자본주의 경제가 엉뚱하게 그들의 입막음을 하는데 돈을 더 쓰는 데가 더 높은 평점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실제로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상이죠, 허상. 허상 경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뭐 일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도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기업에 있는 홍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막 이거 부정적인 기사 쓸까 말까 이러고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광고를 주냐 안 주냐 이거에 골몰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일종의 범죄자 집단한테 그런 것을 주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비자가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뺏어가는. 그러니까요. 경제가 왜곡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부분인 거죠. 경제가 왜곡된다. 자, 그러면 업계의 대응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배달앱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번호 조회해 본다거나 이 사람의 환불 이력 그 이유 뜰 텐데 이거 좀 의심되는데 하지만
결정적인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담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업주들끼리 담합해 갖고 특정한 사람과 집단을 배제하는 걸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갖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적정하지도 않고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네. 다만 뭐 개인들끼리 저런 사람이 있다라고 피하자 정도까지는 얘기될 수 있지만 이거를 리스트로 공유하는 건 사실 어떤 공정거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경계선에 있는 거를 이 범죄자는 잘 이용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나마 지금 가진 제도나 어떤 그 여건에서 이런 피해를 막는 방안이 있을까요? 공정한 중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을 적절하게 국가가 아니면 사회에서 건강하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그렇죠. 지금은 그 플랫폼이 방관합니다. 굳이 개입해갖고 자기들이 돈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업주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중개자가 될 수 있게. 그럼 플랫폼에 공공 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 이것이 몇 가지가 사실은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플랫폼에 맡겨두면은 지금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뭐 우리가 조금 나눈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배달앱 악성 리뷰 사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뭐라고 보십니까? 단순하고 그냥 진상짓이 아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갉아먹고 젖먹는 거다. 왜곡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동체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솎아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상당히 지금 인터넷 온라인 시대에 큰 사안이니까 우리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날스 바클리의 Craz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